알림. 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 교육, 그리고 올바른 사회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어떠한 폭력 행위나 범죄 행위도 미화하거나 조장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장면에는 폭력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이거나 이런 내용에 민감한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의 결혼식. 서울에서 2016년 5월 15일 서울 강남구 혼인신고 사무소 앞 이하나 28세는 평생 기억에 남을 벅찬 설렘으로 하얀 원피스 끝단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아침부터 줄곧 흐렸던 하늘은 점심이 가까워질 즈음 투명한 햇살을 내리기 시작했고 결혼식장 앞 조경수에는 마지막 봄바람이 부풀어 올랐다. 하나는 떨리는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귀에도 들릴 것만 같았다. 하나씨, 괜찮아요? 옆에서 걱정스럽게 본 남자는 박민호 42세. 진한 남색 슈트에 버번 컬러의 넥타이. 왼손에는 더운 계절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붉은색 작은 보온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올해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본사를 이전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늘 자랑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성공한 사업가의 표정이 아닌 한 여자를 위해 전부를 걸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두 사람의 사연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6개월 전 강남의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 우연히 인연이 닿았다. 하나는 당시 한 중견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었고 민호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발표자로 등장했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매주 서울 부산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왔다. 하나는 민호가 늘 다양한 인맥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호는 변함없이 자상했고 마침내 청혼을 해왔을 때 하나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민호의 나이, 이혼 경력, 그리고 아직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들. 모든 불안은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진지함, 그리고 어른다운 책임감 앞에서 금세 사라졌다. 혼인신고를 하는 날, 하나의 가족은 먼 지방에 있어 오지 못했고 민호 역시 부산에 있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조촐한 혼인신고만 하자고 했다. 대신 혼인신고 후에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1박을 하며 둘만의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민호는 서류를 작성하며 자꾸만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고급스러운 실버 롤렉스 시계였다. 하나는 그 눈짓에서 평소와 다른 낯선 긴장감을 느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미소를 띄었지만 눈이 맑지 않았다. 아니야, 결혼 첫날이잖아. 그냥 자꾸만 믿기지 않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호는 혼인신고 접수 후 출구에서 멍하니 걸음을 멈췄다. 오빠, 어디 가요? 잠깐만, 일이 하나 남았어. 우리 호텔에서 준비하고 있어. 파트너가 축하 선물을 보내고 싶다네. 그는 하나의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딱 1시간만 금방 끝낼게. 오늘은 그 누구보다 빨리 돌아올 거야. 하나는 아쉬웠지만 결혼식 당일에다 민호가 평소 보여주던 책임감,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란 믿음에 알겠다고 작게 대답했다. 민호는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택시를 불렀다. 하나는 호텔로 가는 길 내내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은 5월답지 않게 더웠고 거리에는 결혼식이나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은은한 화장과 우아한 웨딩 슈즈의 촉감, 옅은 향수 냄새에 둘러싸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절정에 있다는 확신만 들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미리 예약된 디럭스 스위트룸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룸에는 미리 준비된 와인과 치즈 플래터, 민호가 추천했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2명분의 저녁 코스가 세팅되어 있었다. 하나는 짐을 풀고 화장실에 들어가 마주보는 거울에 웃음을 지었다.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는 민호와의 첫날 밤을 기다리며
옷장에 준비해온 하얀 새 잠옷을 꺼내 침대 위에 가지런히 접어두었다. 창밖 야경이 어둑해지는 시간, 하나는 민호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냈다. 나 호텔 도착했어. 밥 준비해놨어. 언제 와요? 그는 잠시 후 딱 한 번 문자를 보냈다. 조금만 기다려줘. 오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있을 거야. 사랑해. 하나는 문자에서 풍기는 따뜻함에 다시금 마음을 놓았다. 저녁 8시가 지나도 민호는 오지 않았다. 리셉션 직원은 외부 손님의 호출이나 택시 도착 메시지는 없다고 답했다. 타지에서 혼자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밤이 시작됐다. 하나는 침대 곁에 앉아 아까 차려놓은 음식이 식어가는 대로 두었다. 역시 매번 전화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는 현재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란 차가운 음성 안내만 들렸다. 10시, 11시, 자정을 훌쩍 넘긴 깊은 밤. 하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창문 밖엔 도심의 불빛들이 깜박였고 로비에서 들려오는 바쁜 소음도 모두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를 달랬다.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거야. 내일엔 반드시 올 거야. 새벽 2시, 눈꺼풀이 무거워도 하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린 채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순간만을 상상했다. 숙소 바깥까지 걸어나가 보기도 했지만 오가는 행인 중 민호의 그림자는 없었다. 아침이 밝았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한 얼굴로 하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조식 서비스를 요청하지도 못했다. 민호에게 다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마다 들려오는 건 긴 침묵과 무정한 기계음. 호텔 직원이 체크아웃 시간은 오후 12시입니다. 라고 안내하던 그 순간 하나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단순한 바람, 혹시 총극일까? 그는 어딘가에서 장난스럽게 등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엔 싸늘한 불안과 끈적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하나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 오빠 본 적 있냐? 어젯밤 이후 연락돼.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 연락 안 된다는 답뿐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강남 혼인신고소 근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서 있던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갔다. 길게 뻗은 인도에 발자국이 두 갈래 남았을 법하지만 바람만이 빠르게 도로를 스쳐 지나갔다. 남아있는 건 그녀가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과 하얀 원피스 어깨에 살짝 남은 민호의 채취뿐이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직 진짜 결혼식, 예식장, 신혼여행은 남아있었다. 지금 이 현실이 그저 우연한 사고, 어쩔 수 없는 오해이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민호는, 그리고 두 사람의 약속은 그날 그 순간을 끝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에게 운명처럼 찾아왔던 결혼식, 그날은 나중에 길고도 짧았던 가장 행복한 지옥의 시작으로 기억된다. 결혼식 날의 미스터리한 실종 오후 4시, 민호가 택시에 올라탄 후 한참을 호텔 객실 창가에 서 있던 하나는 점점 해가 기울어가는 도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의 달콤한 혼잣말은 현실로 돌아오며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업상 급한 전화겠지. 오랜만에 만난 파트너면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저녁 8시, 테이블 위에 놓인 저녁 코스 요리는 식어가고 와인 역시 미지근했다. 하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메시지함에 들어가 오빠 언제 와요? 라는 마지막 문자만이 남아있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10분 뒤 하나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스멀스멀 올라오던 불길한 그림자. 혹시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일부러 꺼두셨나?
그동안 민호가 보여준 배려 덕택의 하나는 불안과 낙관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다. 9시 반, 다시 전화, 동일한 안내음. 그녀는 발코니에 나가 강남대로를 내려다봤다. 거리에는 이른 여름밤을 즐기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거렸다. 문득 민호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오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있을 거야. 사랑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남겼던 걸까? 하나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10시, 문득 배가 고파져 몇 숟가락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곧 포크를 내려놓았다. 식탁에 한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하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다. 인터넷을 켜고 결혼식 후 남편 실종이라는 검색어를 쳤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해프닝 기사나 소설뿐이었다. 설마. 그녀는 머리를 저으며 스스로를 나무랐다.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 11시, 객실 조명이 아득해지며 하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도심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으나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더 심해졌다. 혹시 호텔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프런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혹시 박민호 씨라고 제 남편이 오늘 체크인이나 메시지 남긴 거 없나요? 직원은 등록된 기록은 없다. 외부 방문자 역시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나는 잠자리를 포기하고 소파에 앉아 민호와의 지난 날들을 곱씹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 새롭게 정착하며 설렘 반 불안 반으로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순간의 깊은 믿음까지. 자정이 넘자 하나는 로비로 내려갔다. 혹시 민호가 직접 오고 있진 않을까, 택시를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로비에는 피곤한 표정의 투숙객, 야간 경비원, 커플 몇 쌍만이 지나다녔다. 리셉션에게 다시 한번 민호의 이름을 물었지만 역시 아무 기록도 없었다. 새벽 2시, 하나는 호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혹시 뭔가 빠뜨렸나? 주변을 놓친 건 없나? 문득 호텔 CCTV가 떠올랐다. 그러나 객실 밖에 나와도 빈 복도와 조용한 엘리베이터 소리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그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 꺼짐 안내는 변함없이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다. 아침 해가 방을 비출 무렵 하나는 지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침대 위에는 버려진 웨딩드레스, 테이블 위엔 신랑을 기다리다 남은 차가운 음식, 그리고 방문 앞에는 오지 않는 남편을 위한 슬리퍼 한 켤레. 전고, 호텔에서 퇴실 안내 전화가 왔다. 객실을 정리하다 말고 하나는 마지막 시도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만 갈 뿐이었다. 불안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 그녀는 직접 뭔가 움직여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하나는 민호의 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그의 대학 동기, 부산의 옛 친구, 서울에서 만난 동료들까지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 혹시 민호 오빠랑 어제 이후로 연락된 사람 있어요? 아니, 내가 마지막으로 본 건 사흘 전이야. 어제 강남에 가면 당일 답장한다 하지 않았나? 넌 아무것도 몰라. 민호 형,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불안함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혼인신고 당일 신랑이 사라진 이 기이한 실종은 시간에 따라 단순한 해프닝에서 점차 심각한 범죄의 냄새로 바뀌어갔다. 오후 2시, 하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처음엔 어제 결혼했다면 혹시 다툼이 있었는지 혹은 단순 돌출 행동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혼식 당일이었다. 민호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외박도 잘 안 했고 사전에 약속을 어기는 일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복했다. 조서에 박민호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키, 체중, 신체 특징, 결혼 날짜, 그리고 마지막 행적까지 적혀 내려갔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점, 성인 남성 실종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본격 면담 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는 집요하게 주장했다. 그는 절대 연락을 끊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오늘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날 저녁 하나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민호가 혹시 돌아오진 않았을까 희망을 품으며 방을 수차례 확인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고 새로 들어온 흔적이란 전혀 없었다. 결혼식에 행복했던 순간은 뒤로 한 채 하나에겐 미스터리한 악몽이 시작된 셈이었다. 가장 소중한 하루는 도무지 해명되지 않는 실종 사건의 검은 구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이 실종이 단순한 추억의 공백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뒤흔들어 놓을 비극의 서곡임을. 경찰 신고와 실종 수사 파일 하나는 결혼식 이튿날까지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민호에 대한 불안은 점점 사라질 줄 모르는 안개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아침, 민호의 친구 몇 명에게 마지막 희망을 담아 연락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혹시 외박한 거 아냐? 휴대전화가 고장난 거 아닐까? 라는 위로조차 그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결국 하나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지친 얼굴로 호텔 객실을 나서 곧장 인근 강남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서 현관문을 들어설 때 강한 냉방기 바람이 그녀의 울컥한 감정을 간신히 가라앉혔다. 민원 접수 창구에서 눈에 띄게 상기된 채로 기다리는 그녀에게 한 젊은 순경이 다가왔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하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이 실종됐어요. 어제 결혼식이었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여경이 표정이 확 굳어졌다. 하나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민호의 인적사항, 연락 두절 경위, 결혼식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본 시각은 언제죠? 어제 오후 4시쯤 저랑 혼인신고 마치고 그 후로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호텔에도 오지 않았어요. 젊은 순경은 궁금한 듯 혹시 부부싸움이나 언쟁은 없었나요? 남편이 평소 돌발 행동을 하거나 가출 전력이 있는지. 하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전혀 없어요.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믿을 수조차 없어요. 경찰관들은 신중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PC 앞에 앉아 질문을 이어갔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최근 신분증, 여권 사진 있으세요? 하나가 휴대폰 앨범에서 민호의 사진, 혼인신고증, 호텔 예약 내역 등을 하나씩 보여주자 경찰은 그 자리에서 민첩하게 입력을 시작했다. 업무를 익숙하게 진행하던 중년 형사가 책상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실종 위치와 시각, 마지막 동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강남구청 혼인신고소에서 나와 호텔로 갔고 남편은 택시 불러줬어요. 그 뒤로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빠가 만난다던 파트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책상 위 실종 수사 서식지에는 박민호의 신상 명세와 사진, 결혼 당일 행적, 마지막 문자 내역, 그리고 하나의 진술이 꼼꼼하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혹시 금전 문제나 과거 연애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 특별히 남편이 불안해할 만한 이슈가 있었나요? 없어요. 그런 거라면 저한테 일부러 얘기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하나는 되도록 차분하게 답했지만 내부에선 이미 감정이 폭발 지경이었다. 신고가 이어지는 사이 경찰 측에서는 일상적인 실종 신고의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강제 추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덧붙였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성인 남성이 연락 한 번 없이
완전히 증발했다는 점에서 젊은 여경은 계속해서 심각성을 인지하는 눈치였다. 혹시 남편이 직접 찍은 셀카나 영상통화, 최근 SNS 활동 등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나는 등록해둔 카톡 대화 내역, 결혼식 당일 사진 등을 모두 공유했다. 경찰은 즉각 실종 전담팀 내부 메신저에 박민호의 신상 및 사진, 외모 특징, 실종 경로를 전송했다. 근처 CCTV 확인, 택시 경로, 출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신속히 조사하겠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요청도 동의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움직임이 퍼졌다. 책상 너머 형사는 혹시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할 것이니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위로했다. 하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고 자리를 지켰다. 경찰서 한쪽 벽면에서 이전에 실종 신고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빼곡히 붙여져 있는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다. 설마 내 남편 사진도 저기 오르게 되는 걸까?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처리 확인증을 하나에게 건네며 당분간 어디 멀리 가지 말고 혹시라도 익명 전화 문자, 의심스러운 내용이 오면 곧장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시 남편 전화가 연결된다면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는 담당 순경의 명함을 꼭 쥐고 경찰서를 나섰다. 어느새 오후 햇살이 길게 경찰서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단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던 그 길조차 이제는 차갑고 긴 터널처럼 느껴졌고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듯 발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박민호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강남경찰서 실종수사대 수사 파일 2016-4911호로 기록되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미궁 속으로 속절없이 들어가 버렸다. 불안이 현실이 되다. 토막 시신의 발견 연이은 실종 전단과 보도 요청에도 박민호의 행방은 끝내 묘연했다. 시간은 흐르고 강남경찰서 실종 전담팀은 점점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서울 마포구 외곽의 한 대형 생활 폐기물 중간 처리장에서 새벽 어스름 트럭기사 이규철 씨가 변이한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서 끔찍한 모습을 마주쳤다. 불쾌하고 기묘한 악취, 둔탁하게 눌린 검은색 여행용 가방. 무심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그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가방 사이로 빠져나온 액체는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비릿하고 진득한 혈액의 느낌이었다. 이규철 씨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급하게 현장 관리자에게 소리쳤다.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현장은 즉각 통제되었고 마포경찰서 형사들이 오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 가방이 열리는 순간 내부엔 여러 겹 검은 비닐봉지에 둘둘 감긴 사람의 오른쪽 다리, 그 아래엔 정성스럽게 접힌 발과 허벅지가 짧게 나타났다. 형사 파트장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토막 시신 확인 요청을 외쳤고 곧 서울시내 전역에 비상수사령이 떨어졌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송파구의 한 신축 공사장. 밤새 폭우가 내렸음에도 근무를 서던 경비원은 패드럼통 옆에 무심히 던져진 스포츠백을 발견했다. 궁금증에 가까이 다가간 그는 지퍼를 살짝 열었다가 그대로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내질렀다. 안에는 절단된 팔과 손에는 누군가의 희미해진 문신까지 남아있었다. 혼란에 빠진 형사팀에게 곧장 또 하나의 제보가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강남구 중심가 인근 좁은 골목 뒤편. 음식점 뒷문 어귀의 대형 쓰레기통 안쪽에서 애써 숨긴 듯 무거운 검은 비닐 포대가 발견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불길한 포대 속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사람 몸통을 확인했다. 형사반장은 옆에서 토해낼 듯 고개를 돌리며 이건 우연이 아니다. 반복된 의도적 행위야 라고 단언했다. 경찰 수사 통제실엔 피해자의 토막난 신체 부위들이 차례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감식반은 각 파트별로 신체 단면의 절단 흔적, 비닐봉지 겹수, 카메라에 잡힌 쓰레기차 경로, 그리고 발견된 날짜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다. 강남경찰서의 오랜 경험을 가진 황 형사는 서류처를 들여다보며 실종 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40대 남성 실종 파일과 이번 토막 시신 사건이 겹쳐진다는 사실에 심각한 표정이 됐다. 이상하게 일치하잖아. 피의자가 동선을 신경 썼어. 흔적 남기지 않으려고 부위별로 분리해서 버렸을 거야. 같은 시각, 이하나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남편분 신체 특징과 일부 유사점이 있어 유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나는 고통에 숨이 막히며 경찰서로 달려갔다. 성별, 키, 문신 위치, 신발 사이즈,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아닐 거야 라고 타이르려 애썼으나 현실은 점차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경찰병원 부검실, 불빛은 누렇고 공기는 무겁기만 했다. 하나는 강압적으로 강요받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남편의 운명을 직면해야 했다. 흰 수의천 위로 놓인 재조립된 팔과 다리,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팔에 작은 문신. 담당 형사가 물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하나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꼭 감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몸을 가까이 했다. 네, 남편. 맞아요. 여기, 이것도. 예전에 술자리에서 장난스럽게 했던 문신이에요. 그날 밤, 하나는 호텔방 한 구석에서 오래도록 눈을 떴다. 아니라고 되뇌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딱딱한 부검실의 냄새, 싸늘한 금속 트레이,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까지. 불길한 불안이 악몽이 되어 실제가 된 그 순간, 하나의 삶도 형사들의 분위기도 폐허가 되어갔다. 한편 경찰은 곧이어 사건 발생지 인근의 모든 CCTV, 교통카드 데이터, 폐기물 이력, 그리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본격적인 강력범죄 수사체제를 가동했다. 넘치는 서류, 밤새 남은 신문 컵라면, 그리고 형사들의 눈 밑 깊은 그늘이 이 사건의 무게와 참혹함을 대변했다. 이하나의 얼굴에는 이제 더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충격, 상실, 분노,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하나로 섞여 속절없는 벽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불안했던 모든 조짐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서울의 밤. 그리고 이토록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딱 한 사람도 없었다. 법의학, 실체를 드러내다. 신원과 사망 원인, 규명 토막난 시신 일부가 경찰과 시신 감식반에 집결된 후 강남경찰서에서 가장 침울한 날들이 시작되었다. 사망자의 정체를 밝히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형사들과 유족에게 주어진 첫 임무였다. 신뢰받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법의학자인 윤석진 박사. 그는 희미하게 굳은 얼굴로 가운을 가다듬으며 부검실 안으로 들어섰다. 창문 없는 공간, 하얀 조명 아래 메스와 핀셋, DNA 검사용 샘플 세트, 현미경, 사진 장비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시신은 이미 부위별로 각각의 금속 판 위에 펼쳐져 있었다. 한쪽엔 허벅지와 다리, 다른 쪽엔 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통. 윤 박사는 검은 팩 속에 남아있던 핏자국, 절단면을 자세히 관찰했다. 이 절단선, 아주 날카롭다. 칼이 아니라면 최소 2가지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네. 부검팀은 우선 조심스럽게 외상 흔적을 관찰했다. 몸통 양측 가슴에 남은 수직의 자상, 복부 아래 3곳에 눌린 듯한 찔림, 근육층과 장기 손상 범위까지 모두 기록에 남겼다. 특히 가슴 부분의 창상 하나가 심장 좌심실을 관통하고 있어 치명상, 지밍상,
임을 단번에 판단할 수 있었다. 이 피해자는 절단 전에 이미 관통상으로 즉사했을 겁니다. 윤 박사는 자상 부위의 조직 반응과 사망 시점 혈액 응고 양상을 들여다보였다. 여기 조직 출혈이 뚜렷하다. 살아있을 때 찔린 거야. 절단은 사후 애쉬호에 이루어진 작업처럼 보인다. 이어서 각 부위별 절단면의 세부 감식이 이루어졌다. 단면이 깨끗하게 잘린 곳과 거칠게 뜯긴 듯 흔적이 남은 곳이 확연히 대비됐다. 칼처럼 날카로운 작은 흉기,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간 톱의 흔적. 비교적 얕은 절단에서는 단칼이 쓰였고 관절 대퇴골 같은 부위에선 뚜렷한 톱질. 최소 2명의 손이 아님에도 매우 침착하고 계획적이야. 이 과정에서 DNA 채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피와 땀, 모발, 피부 샘플이 각각의 밀봉 봉투에 담긴다. 신원 확인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비교한 것은 사망자의 유전자 정보와 실종 당시 가족들이 제공한 물품, 칫솔, 머리카락 등에서 추출된 DNA였다. 최초 검사 결과 유전형이 일치한다는 연락이 오던 순간 형사팀 전체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박민호 씨 42세, 신상 기록과 키, 뼈 길이 모두 일치 확인, 신원 최종 확정. 윤 박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직접적 사인은 반복된 자상 중 심장 관통상. 절단 행위는 사후에 피해자를 더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는 이례적이지만 명백히 의도적 행위입니다. 형사들은 이제 용의자의 의도, 수법, 성별, 연령 등 범죄학적 프로파일링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하나는 감정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그녀 앞에 형사와 법의학자가 나란히 앉았다. 방금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분은 복수의 자상을 입었고 치명상은 왼쪽 가슴을 꿰뚫는 깊은 상처였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그리고 DNA가 일치합니다. 하나는 두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을 꼭 감았다. 혹시 고통이 심했나요? 윤 박사는 최대한 온화한 표정으로 답했다. 치명상은 단번에 그리고 신경 조직이 즉각적으로 작동을 멈추게 한 상처입니다. 그 후에 이루어진 절단 과정은 그녀는 설명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소리 없는 울음, 그리고 커다란 침묵만이 감정실을 채웠다. 법의학팀은 추가로 시신에 남아있던 약제 반응, 혈액 내 독극물 성분, 그리고 손톱 아래 남은 조직 등도 분석했다. 마침내 감정서에는 사망 시각, 부검 결과, 심장 관통상, 사후 절단 및 처리 시기, 범죄 도구 날이 다른 두 종류로 추정, 신원, 유전자 검사 및 신체적 특징 대조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오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부위별 감정표, DNA 검사 소견 사진을 여러 차례 교차 검증했다. 이번 범죄는 감정상 계획적이고 신속하였으며 흔적을 최대한 없애려 노력한 치밀함이 보입니다. 경찰의 피의자 검거 작업이 한층 더 집요해질 겁니다. 이후 하나는 차가운 감정실에서 남편의 죽음과 마주한 아내로서 또 범죄의 유일한 유족으로서 인생의 제2막을 맞아야 했다. 세밀한 감식 결과지는 남편의 존재와 최후, 그리고 범죄의 전모가 담긴 판결 이전의 진실이었다. 신원 확인과 아내의 극한 슬픔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의 전화를 받던 순간 이하나는 잠시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담당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나씨,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괴롭겠지만 반드시 직접 와 주셔야 해요. 경찰차에 앉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모든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들었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마저도 스산했다. 환한 결혼식 드레스, 민호가 웃던 그날의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강제로 떠올랐다가
이내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 어둠이 무거워졌다. 냉정했던 경찰서, 그보다 더 차가운 병원 지하 부검실. 하얀 형광등이 내리쬐는 무채색 복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는 세상의 소리가 다시 사라진 것을 느꼈다. 담당 경찰과 법의학자가 잠시 눈빛을 맞추고 작은 대기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나는 천천히 유리창 건너편에 마련된 검은 천과 희뿌연 커튼, 금속 침대 위에 덮개를 바라봤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천을 내렸다. 너무나 익숙한 남편의 팔, 참을 수 없이 하얗고 차가워진 피부. 하지만 분명히 그 팔에는 두 사람이 좋아서 함께 새겼던 작은 문신이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맞아요. 이 문신 민호예요. 법의학자는 고개 숙여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전자 감식에서도 일치했고 신원 확인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하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현실로 돌아온 순간 그녀의 심장은 옆구리를 잃은 듯 무거워지고 주저앉을 것 같은 이질감에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을 꽉 쥐었지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들리지 않게 흐느끼던 몸은 점점 격렬하게 떨리더니 결국 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묻을 만큼 주저앉았다. 왜 나야? 왜 그가? 하나는 하얗게 질린 손등을 바라보며 민호와의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눈앞에서 결혼식장에서 나란히 찍었던 사진, 손잡았던 순간, 호텔방에서 민호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밤. 하나하나의 추억이 잔인하게 조각나 사라져갔다. 오빠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뭔가 했으면, 아니 요즘 좀 더 곁을 지켰다면. 끝없이 자책하는 목소리는 대기실 공기마저 짙은 절망으로 가득 채웠다. 경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해요 라고 조용히 위로했지만 하나는 그마저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벽만 응시했다. 밖으로 나서는 계단에선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했고 햇살도 바람도 도시의 소음도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현실감을 주지 못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 찾아온 몇몇 가족과 친구들도 하나를 붙잡고 연신 울음을 터뜨렸다. 평범한 인연, 짧은 결혼 생활, 그리고 길지 않았던 연애 기간. 모든 것이 머리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고 힘을 주려 했으나 하나의 마음엔 오직 거대한 상실감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은 하나는 민호가 남긴 모빌, 결혼 반지, 늘 쓰던 칫솔, 그리고 지갑에 들어있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증명사진을 바라봤다.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어린 시절 상상했던 모든 공포와 어른이 되어서도 두려워했던 상실의 끝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민호의 부재가 영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절망으로 숨이 막혔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 사랑과 슬픔은 그대로 얼어붙어 하나 가슴속에 검은 얼음처럼 남았다. 이제 하나는 시신 확인의 잔혹한 순간, 그리고 그 후까지 모든 불행의 결말에서 다시 처음을 시작해야 했다. 단 한 번의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남편을 향한 사랑과 죄책감의 소용돌이 속에서 박민호의 비밀이 드러나다 박민호의 시신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사건이 강력범죄로 전환된 후 강남경찰서 수사팀은 고인의 과거를 깊이 있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감식 결과 단순한 우발적 사고나 질투에 의한 살인이 아닌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과연 박민호는 누구이며 그의 삶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라는 질문이 경찰 내부에서 끊임없이 오갔다. 우선 경찰은 민호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최근 5년간의 거주지와 직업 변동 사항을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사업가라는 정체성에 비해 지나치게 불투명한 자산 내역과 소득과 무관하게 반복된 고급 호텔 투숙, 명품 구매, 타인 명의의 고가 차량 사용 등이었다. 민호의 주변인 인터뷰에서 다음 단서가 나왔다. 그와 자주 어울렸던 친구들은 민호 형 서울 오기 전엔 부산에서 오래 생활했다. 정장에 늘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던데 막상 직접 하는 사업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금전 관계에 예민해서 종종 지인들한테 급전을 빌려 쓰는 일도 있었고 때때로 통화도 부산 사투리 섞어받았다. 그런데 최근엔 유난히 조심스러워졌고 어떤 여자와 자주 통화하던데 우리에겐 절대 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수사는 부산 지역으로 확대됐다. 세무자료, 신용카드 명세, 수년간의 주민등록 전입 전출, 그리고 각종 사건 접수 내역까지 조사됐다. 그러던 중 50대 여성 기업인 장혜정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장혜정은 부산에서 이름난 투자회사 대표이자 사회적 명성을 갖춘 인물이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부산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 계좌 추적, CCTV 이미지 대조, 통신기록 열람 등 강도 높은 자료 수집을 벌였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호는 수년간 장혜정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청년 사업가 이상의 금전 심리적으로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형태였다. 실제로 장혜정이 민호 명의로 사준 아파트, 차량, 거액의 카드 사용 내역,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한 수천만 원의 돈이 존재했다. 장혜정은 지인들에게 민호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행운이라고 종종 이야기했으며 사교계나 고급 파티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장혜정과 가까운 하우스키퍼, 운전기사, 그리고 회사 측근들에게도 면밀히 질문했다. 그 결과 장 대표가 평소 종교나 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특정인의 기운이나 운명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집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우스키퍼는 대표님께선 꼭 민호 씨와 일정 시간을 보내야만 일이 풀린다고 믿으셨어요. 민호 씨가 몇 시간이라도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매우 불안해하거나 주변에까지 예민하게 굴곤 했죠. 라고 증언했다. 이처럼 박민호는 겉으로는 능력 있는 신흥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장혜정의 재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살아왔던 것이다. 그의 서울행, 새로운 결혼까지 모두 숨겨야 했던 재정적 사적인 배경이었던 셈이다. 그가 서울에서 하나와 결혼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끝내 이중생활 속에서 벗어나 진짜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던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민호의 비밀은 처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이 됐다. 장혜정은 민호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미래를 꿈꾸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에 대한 집착과 불안, 상심, 그리고 금전과 명예에 대한 불안감까지 복합적으로 폭발했던 것이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민호의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 부산 출신 지인에게 남긴 짧은 음성 메시지, 장혜정과 주고받은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까지 확보했다. 이 메시지에는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민호의 마지막 바람과 집요하고 절박한 장혜정의 소유욕 어린 문장이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뒤 하나는 남편의 진짜 삶을 알게 됐고 형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인간 한 명의 복잡한 이중성 그리고 집착이 부른 비극의 실체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증오의 동기와 병적인 미신 장혜정의 사무실엔 고가의 미술품과 수십 개의 수석, 그리고 사방에 놓인 붉은 봉투, 불상, 풍수인형 등이 가득했다. 직원들에게는 늘 자리 방향을 반드시 동쪽으로 맞추라거나 오늘은 검은색 옷은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기이한 믿음을 흘려들었지만 알게 모르게 대표님이 심하게 미신을 믿는다는 소문은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집착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서고 있었다. 가까운 지인은 혜정 씨는 수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은 뒤 오직 점술사와 도사의 말만 따라 움직였어요. 심지어 중요한 결제나 투자도 날이 안 좋다. 상대방 사주가 세다며 미루었고 주기적으로 비싼 부적을 교체했죠. 라고 회상했다. 그녀의 비뚤어진 믿음이 절정에 달한 것은 박민호와의 관계에서였다. 박민호가 곁에 있던 시기마다 사업이 순탄히 풀렸고 본인은 그 성공을 절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을 품은 사람의 기운 덕분이라 굳게 믿었다. 해마다 민호의 생일마다 천지신명께 굿을 올리고 칠성각을 찾아 기운 나눔 제사를 치렀다. 민호가 잠시 연락을 끊거나 혼자 사라지면 직원들 앞에서 격분에 서류를 집어던지고 온종일 점괘에 매달렸다. 부산의 친한 점술가는 장 대표님은 남녀관계나 재물, 승진운까지 전부 사주팔자에 의지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누군가 남편 되는 사람이 자신의 운을 뺏으러 온다는 괴이한 집착에 사로잡혔어요 라며 안타까워했다. 시간이 흘러 민호가 자신과의 금전 인연을 정리하려 하자 혜정의 불안은 금세 하늘로 치솟았다. 베트남, 일본, 홍콩 등 해외 유명 점술사까지 수소문해 운명을 붙잡는 법을 물었고 심지어 직접 몇 차례 외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결국 돌아온 결론은 한결같았다. 민호가 나를 떠나면 내 운은 끝난다. 반드시 옆에 둬야 한다. 이 병적 집착은 혜정의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파괴했다. 만약 민호가 떠나면 운도 사업도 내 정체성도 모조리 무너진다는 공포, 내 것을 데려가면 그를 없애야만 내 운이 지켜진다는 왜곡된 자기 최면이 반복됐다. 어느새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민호의 이름 옆에 수없이 기운을 빼앗기면 모두 끝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리 담당관이 정밀 인터뷰를 했을 때 혜정은 이렇게 대답했다. 민호는 나한테 있어 그냥 사람이 아니다. 나랑 맞닿아 있을 때 운도 돈도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도 생겼다. 그 애가 떠나는 순간 난 사라진다. 그게 무섭고 누구보다도 질투가 컸다. 그가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그녀는 눈빛조차 흐릿한 채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 금줄이 뚝 끊길 것 같았다고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형사들은 혜정이 사건을 계획하기까지의 일상을 분석했다. 살인을 결심하기 며칠 전부터 그녀는 연이어 유명 점집, 무속인과 상담하며 배신의 기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비성적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사건 전날엔 직접 수천만 원을 들여 중국산 특수 부적까지 공수해 방에 걸었고 범죄 직후에도 몇몇 점집을 찾아가 운이 돌아온 증거가 필요하다며 변사체 부위의 일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식에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수사팀의 자문을 요청받은 심리상담 전문가는 장혜정의 경우 소위 주술적 사고에 중독된 임상적 증후군이라고 해석했다. 통제를 잃는 순간에 자신이 지닌 권력, 명예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실 공포가 증오로 번진 겁니다. 상대방 인격은 이미 중요하지 않고 오직 본인의 운명 유지만이 절대선이 되는 상태죠. 이 경우 극단적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장혜정의 병든 미신은 그 자신마저 삼킨 독약이었다. 오랜 두려움의 뿌리가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번지더니 존중과 사랑, 이성의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검찰 조사 막바지에 이르자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날 망치러 온 운명을 차단했을 뿐. 수사팀은 그 장대한 배경에 얽힌 어리석고 병든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이 절망과 증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든 현실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살인 계획과 시신 유기 장혜정은 내면이 무너진 순간부터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꼼꼼하고 계산적이었던 그녀는 흥분과 광기 속에서도 무서운 집중력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았다. 처음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명을 사용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했다. 계약서엔 자신의 이름이 없었고 중개를 맡긴 사람은 범행 전후로 해외에 출국하는 조건으로 알리바이를 맞췄다. 집 내부엔 미리 준비한 비닐 시트, 산업용 세정제, 커다란 여행 가방, 일회용 장갑, 특수 청소도구까지 구비했다.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다양한 크기의 칼과 톱, 대형 플라스틱 통, 굵은 로프, 그리고 여러 장의 쓰레기 봉투 영수증까지 기록에 남지 않도록 일부러 현금 결제를 반복했다. 살인을 실행할 날짜는 명리학자에게 받은 흉의 기운이 사라지는 날로 선택했다. 혜정은 박민호에게 오랜 후원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며 고급 와인을 들고 오피스텔로 초대했다. 오늘은 나한테서 진짜로 완전히 독립하는 기념이니까 맛있는 와인 한잔 하자. 민호는 경계심이 없었다. 그는 성대한 이별자리가 될 것이라 믿었고 이미 50여 통의 마지막 문자에서 더 이상 혜정이 자신을 붙잡지 않으리라 여겼다. 와인잔에는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가 타져 있었다. 불과 30분 만에 민호는 말이 어눌해지고 결국 소파에 쓰러졌다. 그 순간 혜정의 눈빛은 완전히 변화했다. 철저히 감정이 배제된 얼굴로 주머니 칼을 꺼냈고 오한이 올 만큼 신속하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의 가슴팍을 찔렀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피신을 확인하고 바로 욕실로 시신을 옮겼다. 장혜정은 곧바로 1차 현장 청소에 착수했다. 모든 바닥과 욕실 벽에는 이미 비닐 시트가 깔려 있었고 겨울이면 더욱 찬바람이 스며드는 오피스텔이었기에 피가 마르지 않도록 세밀하게 공기청정기와 냉방기를 동시에 가동했다. 이어 산업용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톱과 칼을 이용해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는 작업에 돌입했다. 예리한 칼로 근육이 끊기지 않는 뼈 부분에서는 힘겨웠지만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에 집착이 더해져 그녀의 손길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각 부위는 2겹, 3겹의 비닐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쌓여 큰 여행 가방과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겼다. 냄새와 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지막엔 위생용 세정제와 커피 찌꺼기, 방향제까지 뿌리며 신경을 기울였다. 이 모든 과정은 오피스텔 내 CCTV 사각지대를 3번이나 확인한 뒤 차례로 진행됐다. 혜정은 증거 훼손에도 철저했다. 현장에서 사용한 모든 도구, 피가 맺힌 옷, 사용한 청소포는 따로 모아 화장실 내 플라스틱 통에 밀봉했다. 나중에 이 모든 물품도 나누어 여러 지역에 버릴 계획이었다. 오피스텔 내부는 살인 전보다 더 깔끔할 만큼 청소됐고 하수구엔 강한 화학약품과 소독액을 붓고 몇 번이나 깨끗이 헹궜다. 얼어붙은 새벽, 그녀는 사전에 미리 파악해둔 3곳, 마포구 중계장, 송파구의 신축공사장, 강남구의 조용한 골목으로 이동했다. 부피와 무게에 따라 부위를 나누었고 각 장소별로 CCTV 사각지대 움직이는 동선을 면밀히 검토했다. 쓰레기 수거 시간까지 계산, 인근 이동 경로의 모든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끊고 일부 구간은 택배기사로 위장해 이중 포장된 시신 가방을 버렸다. 추후 경찰이 수사에서 발견한 영수증, 택배 상자, 여행 가방 등은 모두 그녀가 마지막까지 손수 챙긴 흔적이었다. 심지어 와인잔, 술병, 식기류까지 전부 소독한 뒤 각종 생활 쓰레기에 섞여 폐기했다. 범죄가 끝난 직후 혜정은 밤새도록 점집, 편의점, 그리고 택시를 번갈아 타며 자신만의 알리바이를 완성했다. 마지막엔 오피스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운도 이젠 영원히 지켜질 거야라는 흡사 최면과 같은 말을 스스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사팀의 집요한 수사와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단서들은 결국 그녀의 완벽함의 환상을 무너뜨렸다. 욕실 배수구에 남은 긴 머리카락 한 올, 잔류 혈흔 속 특이한 세정제 성분, 그리고 복수의 CCTV 속 불안하게 움직이던 그녀의 실루엣. 이 모든 것이 이상적 범죄를 꿈꿨던 그녀의 집착과 오만이었고, 끝내 진실 앞에 무너지는 첫 단추가 됐다. 물리적 법의학적 증거의 연결 박민호 살해 사건이 본격적인 강력범죄로 규정된 직후 경찰 수사팀은 대규모 법과학 전담반과 함께 사건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핵심은 각각 흩어진 시신 일부와 범행 장소, 관련 물품에서 검출된 미세한 단서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엮는 것이었다. 수사는 시신이 발견된 각각의 장소에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 중계장에서는 정강이와 발이 들어있던 회색 여행 가방이 나왔고, 내부엔 특수 제작된 비닐과 방향제가 다량으로 뿌려져 있었다. 현장 감식반이 가방과 비닐, 방향제 내벽 등에서 미세한 섬유, 모근, 핏자국을 채취했는데 비닐 포장 접합부에 묽은 세정제 흔적이 뚜렷했다. 더불어 포장용 비닐은 한국 내 대형마트 중 특정 브랜드의 자체 제작 상품임이 확인되어 구매 내역 추적이 시작됐다. 강남구 뒷골목에서 발견된 상체와 송파구 신축공사장에 유기된 팔 등 모든 부위별 시신의 포장 방식과 절단면의 특징은 매우 일치했고, 담겨있던 쓰레기 봉투와 여행 가방, 접착 테이프, 방향제 종류까지 동일했다. 이 포장재의 바깥 표면에서 발견된 희미한 화장품 향, 그리고 플라스틱 장갑의 땀 얼룩 등도 감식 대상이 됐다. 집중 수색 결과 세 부위 모두에서 동일 유전자가 검출됐다. 우선 시신에 남은 핏자국과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칫솔 및 가족 DNA 샘플을 비교 분석해 완전 일치하여 신원 확인이 확고해졌다. 절단면 법의학 감정에 의하면 예리한 칼날과 치형 톱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으며, 부위별 자상과 절단의 각도 깊이가 감식 노트에 세밀하게 기재됐다. 특히 강남의 임대 오피스텔 욕실 배수구에서 포착된 여러 흔적은 이 사건의 핵심 물증이 되었다. 감식팀은 배수구 그릴을 분해한 뒤 싱크대 내부에서 소실되지 않은 신체 조직의 미세 파편, 모발, 유기물 조각을 채취했다. 이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35cm가 넘는 여성용 긴 머리카락 한 올과 미세한 손톱 및 조직편, 섬유질이었다. DNA 분석 결과 머리카락의 유전자가 장혜정과 완벽히 일치했으며, 손톱 사이에 낀 조직 역시 박민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에서 위생용 세정제 및 방향제 잔여물이 다량 발견되었고, 사용된 청소용품에서 검출된 희귀 세정 성분이 범행에 동원된 상표와 동일하게 일치했다. 경찰은 인근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거래 데이터를 통해 해당 상품의 구매자를 특정했고, 영수증에 찍힌 구매 시간과 장소가 혜정의 동선과 정밀하게 맞물렸다. 이뿐 아니라 현장 근처 CCTV에 잡힌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움직이는 여성의 움직임, 버스 노선과 편의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거래 내역도 혜정으로 수렴했다. 물리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도구 영수증, 오피스텔 자동문 출입 내역, 범행 당일 인접 건물 CCTV 영상, 주변 택시 블랙박스 기록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됐다.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각 절단 부위가 동일인의 손에 의해 처리된 흔적임을 치밀하게 비교, 박자와 각도, 남은 미량 혈흔의 퍼짐 방향 등까지 분석했다. 검찰은 신청한 분석 보고서에서 피해자의 시신 포장에 쓰인 비닐, 테이프, 방향제, 사용 흔적, 이물질, 유전자, 특정 브랜드 원산지 등은 모두 용의자 장혜정의 생활동선, 구매 내역, 사용 습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는 결론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법의학팀은 여러 물리적 화학적 증거와 미세 유전자 정보,
디지털 추적 결과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건임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집된 단서와 각각이 조각조각 뚜렷하게 꿰어진 증거 사슬이 범인의 완벽을 자처한 미망을 산산히 깨뜨린 것이다. 경찰 수사팀은 사건 해결 내막을 회상하며 혈흔 하나, 머리카락 한 올, 구매 내역 한 줄. 이 모든 것이 결국 진실을 발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과학수사의 진가를 확인했다.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향했으며 범죄의 치밀함과 그 허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증거의 연결고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심판의 증거가 되었다. 거물의 몰락 수년간 부산과 서울의 재개, 그리고 사교계에서 세련된 카리스마와 탄탄한 재력으로 장 사장님이라 불리며 군림했던 장혜정.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잡음에 흔들리는 일 없이 늘 완벽함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강남, 송파, 마포 세 구역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와 법의학적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혜정의 세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은 세부 단서들을 연결해 사건 중심에 장혜정이 있음을 확신했다. 독특한 비닐, 구매 이력, 이동 동선, DNA, 배인 각도 등 압도적 증거와 함께 오피스텔 인근의 CCTV에는 큰 검은 가방을 들고 빠르게 사라지는 여성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수사팀은 혜정이 도주를 계획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했다. 한편 혜정은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산에 머물며 복수의 무속인 법률 대리인 등과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특히 자신의 개인 비행기 이용 등록 정보와 출국 관련 자료를 남몰래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경찰은 체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적 순간은 5월 20일 새벽. 혜정은 마지막으로 모든 현금, 신분증, 몇 개의 명품 가방만 챙긴 채 사설 경비가 주시하는 부산 해운대 자택을 조용히 나섰다. 공항까지 이어지는 차량 내내 안경과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으나 이미 경찰 특수팀은 그녀의 차를 추적 중이었다. 김해공항 VIP 게이트 앞, 차가 멈추는 순간 대기하던 형사들이 신속하게 둘러싸며 전 장혜정 씨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 순간 혜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침착한 표정이었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하는 듯 깊은 숨을 들이켜고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온 법률 대리인의 명함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체포 과정에서 그녀는 단 한 티도 흔들림 없이 몸을 맡겼다. 손목엔 얇은 뱅글 팔찌, 검은색 실크 스카프, 그리고 겉으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정제된 표정만 남아있었다. 청사로 이동하며 경찰은 짧은 신문을 이어갔다. 장 대표님, 왜 도피하려 했습니까? 전 억울합니다. 근거 없는 모함이겠죠. 그러나 경찰이 영장 및 증거 일람을 하나하나 제시하자 그녀의 눈동자엔 살짝 흔들림이 번졌다. 한편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언론은 부산 재계 거물 여성 서울 연쇄살인 사건 연루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다. 그녀가 뿌리 깊게 유지해온 명품과 신화, 사회 각계 네트워크도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장혜정을 신뢰하던 측근들은 침묵하거나 기자들로부터 도망쳤고 수년간 그녀와 거래하던 많은 기업들도 일제히 선을 그었다. 유치장에서의 첫날 밤, 혜정은 간단한 식사조차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심야가 되자 누구보다 치밀하게 변호사와 면담 시간표를 짜내는 프로다운 일면도 함께 드러났다. 초기 진술서엔 대부분 증거의 조작과 억울함을 반복했으나 점점 명백한 물증들과 포위된 상황 앞에서 이전과는 달리 잦은 한숨과 직선적인 질문에 짧은 침묵이 늘어났다. 형사들은 돌아가며 고강도 신문을 이어갔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도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끝까지 부정한다면 오히려 사형 이상의 사회적 파멸입니다. 이때 혜정은 정면을 응시하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늘 내가 조종할 거라 믿었지요.
이번만은 운이 따르지 않았네요. 본격적인 수사와 언론 노출이 확장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권력과 욕망, 미신과 광기의 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때 혜정의 부와 성공을 동경하던 이들이 결국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며 씁쓸한 시선을 보내는 이면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맹신과 권력욕의 그림자가 더 깊이 각인되었다. 결국 혜정은 스스로 쌓아 올렸던 운명의 성에 갇혀 스포트라이트 속 철저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경찰은 당시를 회상하며 가장 차가운 침착함이야말로 몰락 직전의 마지막 본능이라 말했고, 사건 현장을 뒤덮은 조용한 정막만이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크기를 더욱 절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자백과 최후 판결 장혜정이 포승줄에 묶여 조사실 맞은편에 앉았을 때 형사와 검찰은 물리적 증거와 과학 수사 결과 그리고 끝없는 물음표들을 쏟아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전적으로 부인으로만 일관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신문, 경찰이 한 번씩 내보이는 생전 박민호의 사진들, 그리고 오피스텔과 여행 가방에서 검출된 머리카락, 세정제, 톱날의 DNA 결과 앞에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기나긴 침묵 끝에 혜정은 마른 입술을 떨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했어요. 내 인생 모든 게 민호 하나에 달려 있었으니까. 진술은 섬뜩할 만큼 차분했고 집요했다. 혜정은 자신이 민호의 마지막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 상상 속 불안과 질투, 그리고 어딘가로부터 빼앗길 것이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했다. 민호가 나를 떠나면 내 운과 재물도 끝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죠. 내 손으로 운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저질렀어요. 진술서에는 운의 흐름, 사주, 기운, 부적 등 병적인 표현들이 반복되었다. 수면 유도제를 든 와인, 날카로운 칼, 욕실에서의 분리작업, 그리고 파편을 씻으면서조차 내 행운이 돌아오길 바라며 기도했다는 문장이 담겼다. 수사관들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함께 있던 통역과 심리상담가조차 잠시 말을 잃었다. 검찰 단계에선 배신의 동기,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 시신 훼손과 완전 범죄 집착,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피고인의 태도를 중대 가중 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점술적 망상에 사로잡혀 타인의 생명과 미래를 무자비하게 유린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준하는 최고형을 구형했다. 재판은 전국적인 집중 조명을 받았다. 방청석엔 유족과 언론, 범죄심리 전문가, 미신 피해를 경고하는 시민단체까지 몰려들었다. 재판 내내 혜정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선고 당시조차 교차하는 불안과 해탈, 약간의 오만까지 얼굴에 스쳐갔다. 피해자 유족 이하나는 참을 수 없는 오열과 함께 가장 믿은 사람에게 남편을 잃은 고통이 평생 날 지배할 것이라 진술했다. 법정은 슬픔과 경악, 적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판시했다. 피고인은 단연간 피해자를 심리적 물질적으로 지배해왔고 개인의 미신적 집착이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상실시켰다. 더욱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잔혹함의 극단을 보여주었으며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법원은 2년 유예된 사형 집행유예 2년과 사회적 권리 박탈, 항소 권리 박탈, 전 재산 몰수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혜정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담담히 자리를 떠났다. 극적 판결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자 사회는 충격과 공분, 그리고 허탈한 성찰에 빠졌다. 언론에선 부와 권력, 맹신과 집착이 부른 극단의 몰락, 운명을 쫓아
타인을 짓밟은 인간의 최후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다. 시민들은 법 앞에선 누구도 예외 없다는 냉정한 교훈과 미신 욕망에 취한 인간의 비극을 두고 진지하게 논쟁했다. 최후에 남은 것은 피해자 가족의 참을 수 없는 상실감과 피고인 스스로 파괴한 자신의 삶, 그리고 사회 전체에 남은 씁쓸한 질문 한 줄이었다. 누군가의 운명을 쥐고 흔들려던 오만의 대가는 결국 가장 혹독한 파멸로 이어진다.